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모델하고 쿼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책의 2장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 복습부터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데이터 인텐시브 애플리케이션을 주제로 얘기를 했었고, 책이 애플리케이션 디벨롭을 소프트웨어 서버 사이드 디벨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인텐시브 애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의 가장 큰 특징 세 가지를 reliable, scalable, maintainable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에는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고 그 트레이드 오프를 잘 아는 게 이 책의 주요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책의 첫 번째 전제인 소프트웨어 디벨로퍼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는 뭘 하는 사람일까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개발자랑 같이 묶여서 얘기가 나오는 게 기획자가 많은 것 같아요. 관련해서 글을 찾아보니까 기획자와 개발자 간 절대 하지 않아야 할 말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재밌어서 한번 공유해 드려 볼게요. 먼저 개발자가 기획자한테 하면 싸우기 제일 좋은 말 1위. 그럼 네가 만들어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기획자가 개발자한테 했을 때 싸우기 좋은 말 1위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바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 간단해 보이는데? 라고 합니다. 이 말을 개발자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개발자들이 실제로 개발을 할 때는 남들이 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일 이상을 감당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기획자라고 한 거는 비즈니스 기획자죠.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자한테 저런 말을 전달을 했을 때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알고 비즈니스 기획자는 모르는 영역. 그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단순하게 담당한 업무 요소만 고려해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현재 갖춰진 시스템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이걸 개발을 했을 때 현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이 갈 수 있는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주어진 일의 난이도나 공수 판단이 더 어렵게 만드는 건 현재 시스템을 해당 개발자가 만들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이 또 연계해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기 때문에 담당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프론트가 백엔드 개발의 요구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최악의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신입사원이 소통 역량이 낮은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그럼 비즈니스 도메인을 처음에 이해를 막 해보려고 애쓰고 우리 회사의 시스템을 파악하고 정확히 말하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파악을 해야 되죠. 하다가 이제 소통이 잘 안 돼가지고 지치면 처음에 입사해서 공부하다가 이직을 하고 처음에 입사해서 공부하다가 이직을 하고 이 루틴을 반복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입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이외에 시스템이나 하드웨어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은 부분 상호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일부는 2장, 3장,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장에서는 비즈니스 단과 애플리케이션 단을 좀 다루고요. 3장과 4장에서는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하드웨어, 이 전체를 좀 아우르면서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관점에서 좀 집중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데이터 모델과 쿼리는 주로 애플리케이션과 유저 사이드에 집중을 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쓰고 읽고 두 가지 파트로 구분을 해서 쓰는 부분에서는 좀 더 데이터 모델을 많이 설명을 하고 읽는 부분에서는 쿼리 랭귀지에 관한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먼저 데이터 모델입니다. 이 장이 비즈니스 사이드와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이 제일 윗단위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데이터 모델을 찾아보면 데이터 모델은 먼저 앱스트랙 모델이라는 부분이 강조돼 나옵니다. 앱스트랙 모델이라고는 건 이 아랫단위 설계를 굳이 다 들여다볼 필요 없이
잘 추상화가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은 데이터의 구성 요소들을 조직화하는 거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엔티티를 규정을 하고 관계를 만드는 걸 표준화합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용어가 또 있어요. 데이터 모델링은 소프트웨어 개발자 입장에서 데이터 모델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따로 정의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은 아까 봤듯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돕기 위해서 데이터의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은 조직 내의 인포메이션 시스템과 상호작용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자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개발자가 하는 일을 중점으로 데이터 모델링을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맨 처음에 요구사항을 정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획자가 개발자에게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먼저 로지컬 데이터 모델을 세워서 요구사항을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는 컨셉셜 데이터 모델 단계인데요. 데이터 구조를 조금 더 디테일한 수준까지 문서화하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는 스키마 설계 단계가 여기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한 요구사항 정리와 문서화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실제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피지컬 데이터 모델이라고 명명합니다. 구성 요소 관점에서 데이터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의 기본 구성에서 가장 처음 기준이 되는 건 엔티티입니다. 엔티티는 아이디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고객의 데이터를 오래도록 잘 보관하겠다라는 사고가 아래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릴레이션십인데요. 엔티티 간 릴레이션십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카디널리티라는 개념입니다. 카디널리티는 릴레이션 관계를 볼 때 뉴메리컬한 관점을 좀 중요하게 보는 개념인데요. 특정한 테이블의 로우와 또 다른 테이블의 로우 간 관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원투원, 원투매니, 매니투매니와 같은 관계가 등장합니다. 카디널리티 중요성은 데이터셋에서 엔티티를 분석할 때 그리고 데이터 모델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정의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원투원, 매니투원, 매니투매니와 같은 관계들입니다. 원투원 관계를 볼게요. 어떤 사람의 생일은 1대1로 대응이 되죠. 그 다음에는 매니투원이라는 관계를 볼게요. 생일과 장소는 매년 바뀔 수 있겠죠. 다음은 원투매니 관계를 보겠습니다. 상품 주문을 여러 개 했을 때 상품을 주문한 순서 같은 걸 원투매니로 볼 수 있겠습니다. CRM이나 추천 시스템에서 기본 자료로 시퀀스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죠. 그 다음은 매니투매니입니다. 대학에 수강 신청 가능한 과목은 여러 개가 있을 거고 수강하는 학생도 정말 많을 겁니다. 다음은 파퓰러 데이터 모델들을 구체적으로 더 살펴볼게요. 파퓰러 데이터 모델을 살펴보기 위해서 히스토리를 좀 볼 건데요. 아까 맨 처음에 데이터를 읽고 쓰는 관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유명한 데이터 모델들은 항상 읽고 쓰는 게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합니다. 읽는 게 잘 되고 쓰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쓰는 게 잘 되고 읽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역사적으로 수리적이나 이론적 생각이 먼저 등장하고 더 이후에 그걸 기반으로 구현을 시도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수리적이나 이론적인 생각이 다 됐다고 해서 모든 모델이 구현된 건 아닙니다. 1960년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함께 1960년으로 같이 가보겠습니다. 처음에 데이터 보이스라는 게 개념이 등장하고 나서 코다실이라는 모델이 등장합니다. 코다실은 네트워크 모델이라는 데이터 모델을 따랐는데요. 네트워크 모델은 아까 봤던 카디널리티를 기준으로 특히 매니투매니 관계에 좀 강력합니다. 우측 상단의 이 도표가 매니투매니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대중화시키려고 시도했던 코다실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프라이머리 키라는 걸 제시를 했고요. 이건 해싱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적인 생각을 활용해서 관계를 표현하려고 했고요. 그 뒤에 코다실은 특정한 레코드를 한 번에 하나씩 순서대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에 같은 1960년대에 IBM에서 만든 IBS라는 시스템이 등장합니다. 그럼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트리 구조와 유사하죠. 우측 상단에 있는 게 IBS 모델입니다. 조금 후에 1970년대에 RDB가 등장합니다. RDB를 만드셨던 분은 앞에서 네트워크 모델이나 하이라키 모델이 조인 연산, 즉 쿼리에 굉장히 약하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집합론에 조예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관계를 그래서 조인 연산에 강한 집합 관계가 테이블이다 라는 수리적인 증명을 하고 제안을 하심으로써 RDB를 제안했는데 이후에 구현이 되었을 때 실제로도 정말 잘 빠르게 조인 연산이 작동이 되어서 현재까지 트랜잭션 단에서 정말 많이 쓰고 있는 데이터 모델입니다. 자, 다음은 NoSQL인데요. NoSQL은 아까 봤던 하이라키 모델이나 그래프 모델, 그리고 더 이해의 RDB가 아닌 모델들을 한 번에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NoSQL을 처음 용어 자체를 제안하셨던 분은 SQL을 쓰지 말자, 그리고 SQL이 아니다. 이 둘 다 의미가 상관이 없었고요. 놀랍게도 NoSQL은 릴레이셔널 구조였습니다. 다만 오픈소스로 제안했을 뿐입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NoSQL이라는 용어가 유행한 데는 오픈소스에 대한 열망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뒤에는 RDB가 정말 별로다라고 처음에는 NoSQL이라는 뜻으로 NoSQL을 많이 사람들이 사용을 하다가 비교적 최근에는 Not only SQL이라는 뜻으로 많이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Not only SQL이니까 SQL뿐만 아니라 SQL 플러스 알파를 쓰자라는 느낌이죠. SQL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SQL 더하기 알파를 써서 보완을 하자라는 느낌이죠. 이게 이 장의 핵심입니다. NoSQL의 등장 배경을 좀 더 말씀드리면 NoSQL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열망에서 등장이 됐고요. 1장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NoSQL이 정말 강력한 건 라이트 측면에서 데이터를 새로 쓰는 측면에서 스케일러빌리티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봤듯 오픈소스적인 열망도 있었고요. 실제로 AWS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면 처음에 등장하는 게 유연성과 확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연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실제로 AWS에서도 NoSQL을 홍보를 할 때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을 우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NoSQL이 SQL을 쓰지 말자가 아니라 SQL 말고 플러스 알파를 쓰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폴리글랏 퍼시스턴스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데이터 스토리지를 사용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그림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의 도식입니다. 이제 NoSQL 중 다큐멘트 모델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등장하는 개념은 오브젝트 릴레이셔널 임피던스 미스매치인데요. 실제 릴레이셔널 데이터 스토어만 사용을 했을 때, 즉 RDBMS죠. 도메인 드리븐 오브젝트 모델스, 그러니까 자바나 파이썬 같은 언어들을 활용을 할 때 매우 불편한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바나 파이썬은 객체 지향으로 많이 작성을 하고 이런 사고를 따르고 있는데 수리적으로 다이렉티드 그래프가 됩니다. 하지만 RDB는 언다이렉티드 그래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변환이 까다롭습니다. 다큐멘트 모델의 장점인 유연성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카디널리티를 봤을 때 원투 매니의 데이터 구조를 함께 보셨습니다. 원투 매니라는 거는 하나에서 여러 개로 대응되는 거였죠.
웹에 있는 보통의 문서 데이터는 제이슨 데이터인데 실제로 RDB로 전환을 하려면 굉장히 번거로운 작업을 많이 해야 하죠. 그래서 이 미스매치 대표적인 예시가 카디널리티가 원투 매니인 사례인데요. 이런 데이터셋을 보시면 질문은 하나고 정답은 여러 개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의 페어를 맺을 때는 제이슨과 같은 데이터로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데요. RDB는 제이슨 데이터를 표현할 때 미스매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큐먼트 모델은 원투매니 카디널리티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경우에 어떤 조인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역으로 생각하면 매니투원의 카디널리티를 가지면 원투맨이 트랜스포즈인 경우니까 정말 많은 조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됩니다. 좀 더 조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매니투원이 매우 어려우니까 매니투매니도 마찬가지로 매우 어렵겠죠. 이 Q&A는 몽고DB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Q&A인데요. 좋아요가 정말 많이 받은 Q&A인데 누가 학생과 코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매니투매니 방식으로 조인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친절하게 누가 답변을 사실 해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나가지고 개수가 정말 많아지면 그거 소용없지 않냐 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조금 된 내용이긴 한데 이 글에 아직도 좀 충분한 대안이 달려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요. 네, 노후 SQL 중에서 매니투맨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모델인데요. 페이스북과 같은 경우 사람과 사람이 누구나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매니투매니로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고요. 이 그림은 페이스북 테크 블로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하지만 실제 서비스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OLAP를 가정하고 실제로 그 테크 블로그에서 구현체는 MySQL을 상당히 많이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NoSQL과 SQL을 차이점과 장점, 단점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NoSQL이 많이 방방 뜨고 있는데 몽고DB처럼 이미 1970년대에 한번 RDB로 대체됐던 것들이 있었죠. 근데 왜 그게 대체됐을까? 생각을 해볼게요. 카디널리티가 매니투원인 경우, 매니투매니인 경우, 이게 NoSQL에서 강하게 다룰 수 있는 상황들인데, 이때 설치에 관한 시간 문제가 발생합니다. NoSQL과 같은 경우에 패스를 개발자가 정말 구체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서칭 시간이 매우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책에 나온 걸로는 코다실을 시작한 분들조차 이건 인정을 합니다. 네트워크 모델이죠, 코다실은. 반면 SQL은 쿼리 최적화, 즉 밑단의 쿼리 작동을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노후 SQL이 과거에 있었던 1970년대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매니투원 문제에서 다큐멘트 DB는 현재 SQL의 포렌키와 매우 유사한 다큐멘트 레퍼런스라는 걸 기준으로 조인 연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노후 SQL의 특징 중 하나는 스키마리스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건데요. 스키마리스는 스키마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고 스키마는 구체적으로 스키마 온 라이트, 스키마 온 리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기록할 때부터 스키마를 적용을 할 거냐, 데이터를 읽어올 때 스키마 적용을 시작할 거냐 라는 차이입니다. SQL은 기록할 때부터, NoSQL은 불러올 때부터 적용 가능하죠. 근데 NoSQL도 라이트 때부터 적용을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게 NoSQL의 장점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하나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NoSQL과 SQL이 조금씩 융화돼서 비슷한 분위기를 흐른다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RDB 입장에서는 제이슨처럼 문서 정보를 처리하는 성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고, 반면 다큐먼트 DB는 조인 연산에서 릴레이셔널스러운 걸 많이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죠. PostgreSQL은 릴레이셔널 방식이죠. 하지만 공식 문서에서 제이슨 자료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고DB는 다큐먼트 DB인데 저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책의 내용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몽고DB에서의 조인이 룩업인데요. DB랩스라는 기능을 제공을 해서 상당히 자동화된 조인을 지원합니다. 릴레이셔널하고 그렇게 동일하진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몽고DB 드라이버에서 조금 더 편하게 이 기능을 쓸 수 있게 지원을 하지만 자동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읽어보시면 이걸 반드시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제하길 바란다 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쿼리 파트입니다. 쿼리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프로그래밍이 두 가지 타입 철학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하나는 임퍼러티브, 하나는 디클레어티브입니다. 먼저 임퍼러티브 프로그래밍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은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인데요. 프로그램이 스테이트를 추적하는데 스테이트먼트를 계속 사용합니다. 무슨 말이냐? 겁나 어렵죠? 특정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마다 정말 디테일한 작업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명시적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어는 JS나 파이썬인데요. 리트코드의 파이썬 문제를 보면 어떤 조건들이 있고 실제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게 되면 작업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적어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죠. 그것도 엄청나게 구체적으로요. 반면 디클레티브 프로그래밍은 어떤 흐름을 따라서 계산을 하세요. 딱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SQL이 디클레티브 프로그래밍인데요. SQL은 내부적인 동작을 몰라도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유연하다고 합니다. 일반 파이썬보다 좀 더 윗단의 판다스를 쓰는 이유는 디클러티브한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그래머스 문제에서 MySQL 쿼리를 보겠습니다. 명령문을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순서로 하나씩 동작을 수행하세요라는 아까 파이썬의 코딩 테스트 문제와는 완전히 상이한 방식으로 코드 결과를 작성합니다. 정확히 문제에 맞게 기준과 방법만 명시를 하면 내부적인 작동은 각 SQL 프로그램이 알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NoSQL은 그럼 병렬 처리는 어떻게 할까요? 몽고디브는 에그리게이트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건 내부적으로 맵리듀스 연산이 일어나고요. 맵리듀스는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연산 방법입니다. 완전히 디클레티브한 일반적인 SQL 쿼리와 달리 몽고DB에서는 여러 개의 쿼리를 합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에그리게이트가 까다롭습니다. 또한 밑단에서 발생하는 맵리듀스 연산은 오류 발생이 정말 쉽기 때문에 몽고DB는 에그리게이션 파이프라인이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구체적인 내용도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